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끝내주는 인터뷰 시간이고요. 오늘은 정말 유명한 분을 모셨는데 오늘에 딱 맞는 분이신 것 같아요. 지금 1월, 2월 최고 기온이 지금 사상 최고치를 전 세계적으로 돌파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에 딱 이틀 전에 서울 최고 기온이 18도 넘어가서 깜짝 놀랐잖아요. 그리고 또 다시 기온이 떨어졌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인간이 생물의 한 종으로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과학 전문가인 이정모 전 국립과천과학관 관장님 모셔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정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10년 만에. 그러게요. 저 광주에서 강연하시는 거 제가 들었었는데요. 예. 가서. 네. 그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안 더웠죠. 아 맞아요. 10년 전이니까.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고 있어요. 좋은 방향으로 변해야 되는데. 아니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네. 사실은 또 조물조물하게 좋은 방향도 했지만 워낙 큰 덩어리가 있어서 걱정이죠. 그렇죠. 그게 바로 기후위기 문제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그런데 예. 관장님은 과학자로서 또 과학 어떻게 보면은 과학의 확산자로서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해오셨잖아요. 과학관이 하시면서 또 아동들, 청소년들 상대로도 오랫동안 과학을 널리 전파하시고 하셨는데 최근에는 이제 얼마 전에 퇴직을 하신 거죠? 뭐 얼마 전도 아니고 벌써 1년 됐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1년 전에 퇴직했죠. 공무원 아니에요. 네. 정말 좋더라고요. 아, 자유롭게. 네, 모든 퇴직자들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아, 이거. 근데 어떻게 지내세요? 제가 작년에 환갑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랑 똑같이 환갑을 맞은 천문학자 이명현 박사, 그 다음에 도서평론가 이권우 선생이랑 같이 환갑 3위, 환갑을 맞은 3명의 이씨라는 제목으로 한 22차례 정도 토크쇼를 했어요. 나이 먹는 게 뭘까? 나이 먹은 사람들은 어떤 책임을 가져야 될까?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 책이 또 3권이 나왔어요. 뭐 살아보니 시간, 살아보니 진화, 살아보니 뭐 지능 이런 책 나와서 3권이나 내셨다고요? 네,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돼가지고 또 3권 갖고 계속 토크쇼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책 가지고 오셔서 소개해드리고 그랬어야 될 것 같은데 화면엔 나가네요. 네, 뭐 그럴 책이 아닙니다. 네. 그렇게 바쁘게 지내고 계신데 여기 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까 말씀하셨던 안 좋아지는 방향으로 큰 덩어리 기온 변화 문제를 좀 여쭤보려고 모셨는데요. 요즘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죠. 작년 4월부터 정말 심상치 않았어요. 원래 해수면이 4월 달이 되면요 전 세계 평균 해수면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아니 4월이 되면 우리는 여름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근데 왜 기온이 그러니까 해수온이 떨어져야 되냐면 그러니까 지구가 둥글잖아요. 그러니까 북반구는 여름을 향해 가고 있지만 남반구는 겨울을 향해 가고 있죠. 근데 북반구 바다보다 남반구 바다가 훨씬 커요. 그러니까 4월 달이 되기 시작하면 해수면의 평균 기온이 떨어져야 되는데 작년에 떨어지지 않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때부터 심상치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뭐 당연히 온도는 오르죠. 우린 기온이 오르는 게 당연하다고 느끼고 있잖아요. 근데 작년 그래프보다 올해는 조금 위에서 올라가고 또 조금 위에서 올라가야 되는데 작년은 벌써 점프해서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올라가는지 모르는 거 각자 아직도 모릅니다. 자기의 방정식으로는 이렇게 오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0년만 해도 1.5도가 오르는 시기를 2030년에서 2035년일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1.5도라는 게 그러니까 산업화 이후에 1.5도 오르는 게 2030년, 35년은 돼야 될 거야. 그런데 작년에 4월 달에 이렇게 평평하면서 BBC 방송국이 2023년 5월에 아무래도 2027년이면 1.5도가 될 것 같아 하고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작년을 보니까 이미 1.48도가 됐더라고요. 그래요? 네, 근데 또 작년 2월 달부터 올해 1월까지 12개월이잖아요. 최근 12개월은 1.52도가 올랐습니다. 벌써 넘어버린 그러니까 거예요? 1.5도 넘어버린 거예요. 우리 생각보다 과학자 생각보다 10년 이상 빨리 오르고 있습니다. 아니 기후위기가 거짓말이라는 얘기를 아직도 하는 분들도 계신데 이제는 그런 사람들 옛날에는 막 설득을 했어요. 그게 아니야. 하고 설득했는데 요즘은 그냥 예수님 말씀대로 그 신발에 먼지 털고 갑니다. 내가 너랑 이야기할 틈이 없어. 이제 뭐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요즘도 그래도요 이렇게 기온 오른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보통 사람들 저희 뭐 부모님들 이런 분들한테 말씀드리면 뭐 날씨가 조금 더워지나 보지 추워지나 보지 정도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 우리 체감되는 어떤 정말 심각한 문제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자연에 좀 가까운 분들은 훨씬 많이 느끼는데 저도 도시 사람이에요. 고양시 살거든요. 그러니까 생태계가 어떻게 바뀌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확실한 건 에어 컨디셔너로 알겠어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근데 정말 한 반에 60명이었어요. 네. 요즘 고등학교랑 똑같은 교실인데 이건 미스터리예요. 그 60명을 어떻게 꾸겨 넣는지 모르겠지만 그 60명이 에어컨은커녕 뭐 선풍기도 없이 잘 지냈어요. 그런 두 가지 얘기. 그때 정말 가난했군요. 가난했던 건 사실이지만 가난해서 에어컨이 없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가난한 나라들 다 에어컨 쓰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럼 그럴 때 잘 참았나요? 옛날 사람이 어떻게 잘 참았겠어요. 덥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에어컨을 틀어야 되는 극단적인 더위가 거의 없었어요. 며칠 없었어요. 근데 실제로 지구가 엄청나게 더워진 거예요. 우리가 에어컨을 막 팡팡 트는 이유는 노인들이 기력이 떨어지고 젊은 사람들이 전 상태가 해이져서가 아니라 실제로 지구가 더워졌고 인버터 방식의 전기를 조금 먹는 에어컨을 개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막 틀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은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집은 2006년에 에어컨을 샀어요. 그리고 한여름에 한 3일 정도 뗐던 것 같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뭐 60시간 연속 끄지 않는 날도 있어요. 그리고서 뭐 양심의 가책을 받지도 않아요. 그만큼 도시 사람들 더 더워진 걸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에어컨 좀 끄면서 살자 이런 얘기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뭐 그러기는 굉장히 어려워진 것 같아요. 실제 기온이 올라가서 그렇다. 그러니까요. 너 에어컨 켰다고 너 나쁜 놈이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변화 속도가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근데 저는 이제 전에 강연하시고 하셨을 때 되게 인상적으로 들었던 부분들은 생물 종에 관련해서 설명하실 때 되게 인상적인 게 많았어요. 또 인간도 진화하는 과정이 이렇게 또 이렇게 과거부터 진화한 오랜 과정을 설명하시는 그런 부분이 인상적이었는데 생태계도 온도가 변하면 변하지 않나요? 뭐가 먼저 멸종하고 이런 게 있지 않나요? 일단 생태계가 정말 많이 변하고 있는 게 일단 우리가 성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는 XY, 여자는 XX 이렇게 딱 정해졌다 생각하잖아요. 성별이요. 성별이. 근데 실제로 우리는 뭐 XY 염색체를 갖고 있지만 여성적인 분이 있고 XX 염색체를 갖고 있지만 남성적인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다양한 성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염색체로 성이 결정되지 않는 건 자연에서는 되게 흔한 일이에요. 우리가 니모를 찾아서라는 영화 있잖아요. 그 니모를 찾아서 아빠와 아들이 같이 뭐 어딜 가잖아요. 금붕어 얘기죠. 그 흰동가리라고 합니다. 흰동가리.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그 흰동가리는 그 집단에서 제일 큰 개체는 암컷이에요. 두 번째로 큰 개체가 수컷이고 나머지는 새끼예요. 근데 암컷이 죽으면 수컷이 암컷으로 변합니다. 그다음에 새끼 중에 그중에 큰 놈이 또 수컷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에서는 아빠와 아들인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아빠는 엄마여야 되고 아들은 아빠여야 돼 부부여야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막 변하는 거예요. 근데 자연에서는 이런 식으로 염색체가 아니라 기온에 따라서 또 그거 말고도 기온에 따라서 성별이 정해진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거북이는 부화할 때 온도가 25도 이하면 수컷, 31도 이상에서는 암컷이 됩니다. 그래요? 예. 악어 같은 경우는 뭐 온도가 낮으면 수컷, 온도가 높으면 암컷이 되기도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 중간 온도에서는 암컷과 수컷이 비슷하게 나오는데 온도가 높아지거나 낮아진다면 온도가 막 높아지다면 거북이는 암컷만 나오고 그다음에 무슨 악어는 수컷만 나오고 막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보통 두꺼비가 있는데 보통 이제 두꺼비나 암컷 한 마리에 수컷 5마리가 생겨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암컷 한 마리에 수컷이 10마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수컷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짝짓기 할 때 암컷 하나가 나타나면 수컷이 막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암컷이 수컷에 눌려서 죽는 일이 막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태계에 막 변화가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꿀벌이 엄청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주로 경기, 충남, 전남에서만 약 130억 마리의 월동 꿀벌, 겨울을 나는 꿀벌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꿀벌이 사라지면 어떻게 해요? 수분을 시킬 수가 없잖아요. 수분을 시키지 못하면 사람들이 일일이 다 헤어져죠. 그러니까 과일값이 괜히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과수원 농사짓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굉장히 어려졌습니다. 여러분 가만 놔두면 심어두면 벌들을 알아서 했는데 이제 사람들이 일일이 해줘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 꿀벌이 왜 사라졌을까? 그러니까 농림수산부에서는 이 꿀벌의 전염병을 일으키는 응애 살충제 하도 많이 썼기 때문이야. 근데 응애가 그 살충제에 내성이 생겼기 때문이야라고 설명하는데 물론 그것도 원인 중에 일부일 거예요. 근데 정작 양봉 농가는 기후 변화가 주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추운 겨울에는 벌통에 꿀벌이 가만히 있어야 돼, 얌전히 있어야 돼요. 근데 뭐 11월인데 뭐 따뜻해지는 거예요. 따뜻해지니까 뭐 여러 날 12도인 날이 뭐
3일 연속되고 막 그러니까 꿀벌이 헷갈리는 거죠. 아, 겨울이 아닌 거 아니야? 나가서 활동해야 되지 않겠어? 나갔는데 나갔다가 금방 추워지니까 꿀통에 집에 들어오지 못하고 바깥에 죽어버리는 거죠. 이번 달에 딱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며칠 전에 막 18도, 20도 올라가는 지역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 꿀벌도 되게 헷갈립니다. 이렇게 꼭 갖고 있어야 돼요. 원래 겨울벌은 활동하지 않고 거의 동면 상태이기 때문에 150일을 낳아요. 그러니까 그 150일 낳은 애들이 이제 봄에 나와야 되는데 고온 현상으로 자기 뭐 밖에 활동하고 또 체내 호르몬이 달라지면서 수명이 한 40일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40일 안에 겨울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 벌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아니 악어까지만 해도 이게 그냥 뭐 악어들 문제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꿀벌 하니까 우리 먹고 사는 문제하고 딱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뭐 악어가 좀 없든지 물론 거북이가 없든지 사실 생태계에 큰 문제가 있지만 당장 나한테는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꿀벌 그러면 이제 벌써 심각하게 느껴지죠. 그러면 꿀벌뿐만 아니라 다른 농사도 영향을 받진 않나요? 기온이 바뀌면?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사회과 보도에 보면 농사의 북방 한계선, 남방 한계선 이런 게 있잖아요. 사회과 보도 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다 쓸모가 없어졌어요. 한라봉. 한라봉은 당연히 제주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한라봉을 저 위에 충주에서도 생산을 합니다. 그다음에 강황, 울금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게 별로 진도에서 많이 했는데 이건 파주에서 돼요. 파주에, 경기도 파주. 예. 영암 무화과를 또 충주에서, 경산 포도, 영월에서, 대구 사과, 포천에서, 곡성 멜론, 양구, 보성 강원도 녹차, 양구 말씀하시는 거. 보성 녹차가 강원도 고성에서 재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나 커다란 동물들은 뭐 기후 변화에 따라 이동하면 되잖아요. 사람도 이동해도 되고 동물들도 가면 돼요. 새도 가면 돼요. 근데 작은 동물, 벌레 이런 것들은 힘든 거예요. 또 식물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작물도 옮겨 심으면 되는데 생태계에 워낙에 있던 그 지역에 있던 식물은 거기를 벗어날 수 없죠. 또 여기 먹이 식물이 있으니까 그 곤충들은 이 먹이 식물 옆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들도 이렇게 버텨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후가 갑자기 바뀌니까 생태계가 적응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농사를 짓게 된 게 10,000년 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30만 년 전에 등장했어요. 30만 전에 등장한 호모사피엔스나 지금 살고 있는 호모사피엔스나 똑같은 호모사피엔스예요. 머리가 더 똑똑해지지 않았어요. 근데 왜 뜬금없이 10,000년 전에 농사를 짓냐. 이게 머리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20,000년 전에서 10,000년 사이에 사도가 확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빙하기가 끝나요. 그래서 지구에는 처음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후가 만들어졌던 거죠. 근데 10,000년의 사도가 올랐었고 그때는 지금은 100년의 일도가 오른 거예요. 만년? 그러네요. 네. 100년이 100분의 1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10,000년의 사도가 훨씬 크죠. 근데 10,000년의 사도에 올라간 속도를 시속 100km로 해봐요. 근데 오늘 시속 100km 운전할 때 주변 경치 다 볼 수 있잖아요. 근데 10,000년의 사도가 시속 100km면 100년의 일도는요 시속 2,500km입니다. 왜 시속 2,500km 왱 하면서 생태계를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환경을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속도는 규모도 규모지만 속도가 너무 빠른 거예요. 너무 빠르서 생태계가 적응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근데 사람은 생태계 중에 일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생태계가 무너지면 우리 삶도 당연히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진짜 걱정되는데요, 점점. 근데 그래도 더 걱정되는 거 하나만 더 여쭤봐야 되는데 해수온 상승도 있다고 그래서 그것도 뭐 지금 뭐 사상 최고라고 하더라고요.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도 왜 해수온이 딱 올라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또 이제 이런 고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빙하가 딴 거 생각하지 말고 북극의 빙산이 다 녹으면 해수면이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그럼 해수면이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높아진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항상 여기는 함정이 있는 거예요. 남극의 빙산만 생각하라 그랬죠. 근데 그렇잖아요. 고체보다 액체가 부피가 크고 액체보다 기체 부피가 훨씬 크죠. 한 가지 예외가 있는데 그게 바로 얼음입니다. 얼음은 기체보다 액체가 작지만 액체보다 고체가 더 커요. 그러네요. 얼음 얼리면 막 이렇게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북극의 빙산이 다 녹는다 그러면 사실은 북극 빙산의 일각에서 위쪽에는 조금밖에 없고 아래는 크잖아요. 위쪽에 녹은 거는 바다에 들어와서 해수면 높이겠지만 아래쪽 건 어떻게 해요? 부피가 줄으니까 해수면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근데 왜 뭐 기후 때문에 해수면이 높아진다 그러지? 근데 여기는 이게 비밀이 있는데 대부분의 얼음은 육지 위에 있습니다. 남극 대륙, 그린란드, 아이슬란드, 캐나다와 러시아의 북쪽에 있는 거예요. 그거는 육지 위에 있었더니 게 녹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대로 바다 해수면을 높일 수밖에 없겠죠. 또 이런 얘기 많이 해요. KBS 다큐멘터리 남극이 다 녹으면
해수면이 60m 높아진다. 네. 그 얘기 많이 들어봤어요. 예, 사실입니다. 남극 다 녹으면 해수면 60m 높아질 거야. 하지만 이런 얘기 하지 말자고 저는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걱정하는 만큼 온도가 올라도 남극이 다 녹을 일은 없어요. 그렇게 안 높아져요. 옛날에 이런 얘기 왜 했냐.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려고 했는데 이 집은 다 사람들 경각심 갖고 있으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하지만 해수면이 빙하가 녹을 정도의 온도가 오르면 어떻겠어요? 물도 팽창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팽창하니까 해수면이 높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높아지면 물도 부피가 커지는 거예요. 커지는군요. 거기다 녹은 빙하가 얌전하게 바다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졸졸 가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히말라야 빙하 만년설 녹았다. 거기요 그 계곡에 홍수 나고 난리 나는 거예요. 그 대부분의 도시들은 삼각주 주변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빙하가 녹아서 해수면이 높아지는 게 문제가 해수면이 높아져서 도시로 덮치기 전에 이미 위에 육상에 녹은 게 바다로 가기 전에 홍수 일으키고 뭐 난리 일으키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그 육지에서 물이 바다로 들어가면서 염도가 낮아지잖아요. 그렇겠네요. 염도가 낮아지니까 해양 생태계가 바뀔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게 북반구의 바다를 봐요. 그 남반구에서 남쪽에서 차가운 바닷물이 쫙 북쪽으로 따뜻한 물이 북쪽으로 오죠. 북쪽에서 식어요. 북극에서 식으면 밑으로 내려와서 좀 밑으로 다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커다란 순환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쪽에서 얼음이 녹아서 들어가니까 이 순환을 막는 거예요. 물이 밑으로 못 들어가게 해요. 그러니까 바닷물의 생태계가요. 이제 바닷물의 순환 체계가 완전히 붕괴하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기온이 뭐 1.5도 올랐다 그러면 좀 더워졌네 그러지만 바다는 훨씬 심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일단 염도가 달라지니까 바다에 살고 있는 생명체들의 삶도 달라지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바닷물의 순환이 달라지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기후체계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과학자들은 이게 아무리 길게 봐도 100년밖에 안 남았다. 이 순환체계가 이 식대로 간다면. 그 순환체계가 붕괴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짐작하지 못합니다. 그 어떤 과학자들도 생각하지 못했던 기후체계가 만들어질 거예요. 우리는 여름 되면 어떻게, 겨울 되면 어떻게 이런 것들 짐작하고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진화가 일어날 때 중요했던 게 뭐냐면요. 지금 멘트를 움직이면서 대륙이 분포가 바뀌었어요. 대륙의 분포가 바뀌면 바닷물의 흐름이 달라지고 바닷물의 흐름이 달라지면 기후가 바뀌었어요. 기후는 생명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생존 조건이기 때문에 기후가 바뀌면 다른 생명이 생기는 거예요. 진화 체계가 바뀌는 거죠. 근데 우리는 좀 더 오래 가야 되잖아요. 이거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면은 이제 그 예를 들면 이제 바닷속에 사는 생물들은 뭐 멸종하는 것들도 막 생길 수도 있겠고, 뭐 그렇게 되겠네요. 또 다른 뭐 다른 생명이 있겠지만,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인간도 그런 운명을 맞게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우리가 100년 안에 조금 더 버티겠지만, 좀 더 버티겠지만 이거 만만치 않겠죠. 그럼 100년까지 가기 전에. 지금부터는 인간한테는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그러니까 2022년 겨울에 갑자기 가스값이 확 올랐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21만 가구가 난방을 하지 못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21만 가구면 우리가 한 가구당 1.5인치면 되니까 한 30만 명이 난방을 못하고 추위에 떨어 살았어요. 겨울을 난 거죠, 그렇게. 그렇죠. 근데 저는 문제 없어요. 저는 반바지 입고 잘 살았는데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똑같이 이 기후 변화에 타격을 받는 게 아니에요. 잘 산 사람과 못 산 사람이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기후 복지라는 말이 만들어지고 있더라고요. 광주의 공무원들이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기후 복지다. 기후의 복지 차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에너지 바우처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너지가 너무 싸. 전기 너무 많이 쓰잖아. 그 전기값을 올려야 돼라고 약간 의식 있는 분들이 되게 쉽게 얘기하는데 전기값 올리면 못 사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1인당 필요한 기본적인 에너지만큼을 바우처로 제공해주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살게 하고 그 이상 부분에 가격을 바꿔서 대처해야 된다는 거죠. 또 기후 위기는 공평하지 않습니다. 더워지는 지역이 있고 추워지는 지역이 있고 또 홍수 나는 데 있고 가뭄 나는 데 있어요. 같은 지역에서 부자 나라와 가는 나라가 있잖아요. 식량과 물의 문제는 결국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우리나라 같이 식량 자급도가 한 42%, 가축 사료까지 하면 25%밖에 안 되는 나라잖아요. 그러다 바로 위쪽에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어떤 권위적인 사회가 있고. 그러니까 갑자기 우리가 1.5도, 2도 돼서 더워 죽는 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얘기죠. 전 세계가. 제가 작년에 퇴임할 때 대한민국 공무원과 때 나이가 제일 많았어요.
퇴임하는 거니까. 근데 저는 전쟁 끝난 지 10년 후에 태어났거든요. 이게 뭐냐면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전쟁을 경험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까지 다 3대가 전쟁을 경험 안 했어요. 그러네요. 한반도에 사람이 들어와서 3대가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태평성대가 몇 번이나 있었겠어요. 거의 없었겠네요. 네,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요. 지금은 우리는 정말 태평성대에 살고 있는데 기후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지금 그러면 정책 이야기 꺼내신 김에 아까 에너지 바우처 꺼내신 김에 그러면은 얼마 전에 또 그 기후 정치 시민 선언도 같이 하셨죠. 그저께 했나요? 어저께 했나요? 그저께 했나? 그저께 네. 따끈따끈한데 뭘 해야 됩니까? 특히 이제 사회 전체적으로 좀 해야 되는 일, 또 정신들이 좀 들어야 되는 일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에너지의 한 3분의 1을 산업이 쓰고 3분의 1이 건축, 집과 주택, 3분의 1이 교통이 씁니다. 그러니까 산업계는 금방 적응하더라고요. 산업계 특징이 있어요. 뭔가 규제를 만드는 걸 못 만들게. 하지만 그래 자기 유인이 생기니까. 근데 규제가 생기면 금방 적응해요. 계속 산업을 활동을 해야 되니까. 돈 벌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산업은 오히려 에너지 전환 잘 할 것 같아요. 근데 주택은 바꾸려면 시간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가장 쉽게 하는 게 3분의 1을 쓰고 있는 교통 문제입니다. 교통 문제. 근데 교통은 당장 할 수 있는 거예요. 전 제일 쉬운 문제가 우리나라는 되게 유리한 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울과 경기 몇 5대 도시에 모여 살고 있잖아요. 밀집돼 살고 있기 때문에 제일 쉬운 게 대중교통 무상화라고 생각합니다. 대중교통 공짜로 쓰자고 하게 거 잘 편하게 해주고 가격을 받지 말자는 거죠. 세금 낭비가 아니라 생각해요. 아니 시민이 자기 주머니 내댈 걸 세금으로 걷었다가 나눠주는 거잖아요. 지금도 이미 대중교통비의 상당액을 세금으로 지원해주고 있고 주차장과 도로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세금을 쓰고 있습니까? 아니, 바쁜 사람, 돈 많은 사람들은 돈 많이 주고 다니라고 그러던 거예요. 오슬로가 시내 한복판에 1시간 주차비가 8만 원이더라고요. 오슬로 그나라 사람들이 우리보다 그렇게 잘 사는 나라는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되게 유리한 나라예요. 딴 나라보다 집중화가 잘 돼 있어서. 그래서 완전하지 않았지만 내가 서울시를 칭찬하게 될지 몰랐는데 기후 동행 카드 맞아요. 아주 좋은 제도, 칭찬해야 되는 제도를 생각해요. 그러니까 경기도까지 더 넓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좀 더 적극적으로 6만 얼마가 아니라 공짜로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6만 3천 원 내면 지하철 버스 서울 시내에서는 다 한 달 동안 탈 수 있는 뭐 그런 카드죠. 기후 동행 카드. 경기도도 비슷한 경기 패스가 있고. 근데 그 연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경기도 살고 있다 서울로 와야 되잖아요. 그럼 마침 얘기 나온 김에 그 지하철 노인 무임 승차 폐지하고 대신에 전국의 노인들한테 연간 12만 원씩 바우처를 지급하자 이런 개혁신당 공약도 있었어요. 이준석 신당이 막 그런 방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처음에 저 따위 공약이 뭐 있어 그랬는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니까요 의미가 있는 정책이더라고요. 왜 더더시 한번 이렇게 공정하게 전 지역의 노인들에게 바우처를 주자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아쉬운 게 공정이라는 키워드에 너무나 매몰되어 있어요. 여기에 기후 위기라는 키워드를 더하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무상 승차 같은 개념이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방에는 자동차가 없으면 이동이 힘들더라고요. 제가 경남 함안에서 일을 끝내고 그날 정북 장수에 가야 되는데 대중교통을 갈 방법이 없어요. 결국 1박 2일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지방이 소멸되다 보니까 대중교통망이 무너지고 그러니까 다 자가용을 타고 그러니까 또 대중교통만 더 안 되고 또 다 SUV 타세요. 이산화탄소 배출 엄청나게 많잖아요. 올해부터 파리에서는 SUV 1시간 주차비가 26,000원으로 작년보다 3배가 올랐습니다. 파리 시내 주차면 26,000, 1시간 26,000원. 3배가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의 대중교통도 공영화해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면 민간 업자에게 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닌 게 돼버렸거든요. 런던 같은 데는 아예 못 들어오게 하던데요? 터분이 없어서 못 들어갑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대중교통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전기차 사용하고 이런 거보다 대중교통이 더 나은 건가요? 이제 같이 가야죠. 전기차를 쓴다는 얘기는 결국에 신재생 에너지로 그만큼 채운다는 거잖아요. 그 모든 정책에 같이 가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제 제 관심사인데, 제 AI에 관심이 많아요. 저희 방송도 그렇고. 얼마 전에 사실 인공지능도 되게 뭐 탄소 배출 많이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기는 해요. 근데 얼마 전에 마침 말씀하신 게 인공지능보다 사람 머리 많이 써야 된다 이런 말씀하신 게 그렇죠. 이게 에너지 효율이 되게 높은 거예요. 나는 그동안 우리 뇌가 너무 에너지 효율이 낮죠. 딴 거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에너지 쓴다 그랬었는데 GPT, 디벨보다 훨씬 에너지 효율이 좋더라고요.
내 머리가? 예. 아니, 예, 그렇죠. 그러니까 GPT랑 DeepL도 내가 적극적으로 사용하거든요. 네. 그거 뭐 1년 2개 다 하면 한 달 구독료가 50 몇 달러쯤 돼요. 네.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네. 너무나 좋은데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넌 GPT가 과연 그 경제성이 있는 기업인가. 그러니까 투자 받는 거 다 전기값 내고 있는 거잖아요. 다 적자는 엄청 보고 있죠. 네. 근데 저는 이제 인공지능에 이미 호리병을 나온 그 요정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안 쓸 수가 없어요. 너무나 그 편리함을 알았기 네네. 때문에. 그러니까 전기 조금 먹는 인공지능 한쪽에서 그렇게 나와야 되고 또 우리가 인공지능을 계속 쓰고 싶어서도 에너지 전환은 또 해야지 되는 거죠. 네. 한 가지만 더. 저 어떻게 보면 회의론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요즘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은 게 뭐냐면은 어차피 기후위기는 오고 있는 거고 이거는 결국은 오고 인간은 결국은 다른 생물처럼 멸종은 할 건데 네. 그럼 그냥 열심히 잘 살다가 가면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뭐 인구도 좀 비슷하게 얘기하는 저출산 이렇게 심하면은 인구 줄다가 나중에 없어지겠지. 그러면 그때 행복하게 잘 없어지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근데 어떻게? 인간은 좀 더 그 보통 생명체가 아닌 게 그러니까 인구 피라미드, 그러니까 먹이 피라미드 보면 우리 꼭대기에서 최고 포시자인데 생물량도 제일 많아요. 원래 그러면 안 되거든요. 최고 포시 생물량이 적어야 되는데 인류는 처음으로 지구에서 처음으로 최고 포지션에서 생물량도 가장 많은 생명체예요. 그러니까 정말 훌륭한 생명체입니다. 개체가 많다는 예, 뜻인가요? 개체도 많아요. 많은데 최고 포식자고. 예, 이런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인간이 얼마나 훌륭하냐면 호모사피엔스가 없었으면 우주는 자기 나이가 137억 살인지 몰라요. 어떤 동물과 식물도 이름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다 우리가 정해준 거예요. 그러네요. 꽃이 이쁜 것도 우리가 너가서 이쁘구나 하니까 이쁜 거지. 그러니까 호모사피엔스만큼 이 우주에 기여했던 생명체가 없어요. 근데 이 정도 크기의 생명체는 100만 년은 존재해야 정상인데 30만 년밖에 안 됐거든요. 지금 우리가 허망하게 몇백 년 만에 뭐 사라지고 만다면 우리 인간도 허망하지만 우주와 자연과 지구도 너무나 황망한 일이죠. 그러니까 우주를 위해서도 우리가 조금 더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관장님은 제가 뵈니까 뭐 자연주의자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휴머니스트시네요. 인간의 위대함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지속 가능해야 한다. 그렇죠. 우리 인간을 위하게 하는 것이 생태계, 지구를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충분히 고쳐가면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큰 얘기 많이 했으니까 우리가 개개인이 뭔가 이렇게 그래도 인간이 조금이라도 더 100만 년까지 살아보려면 뭘 할 수 있는지 좀 몇 가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물으면 뭐가 좋을까요? 모르면 다 텀블러나 에코백 얘기합니다. 텀블러 에코백 백날 써보세요. 기후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거 써야 돼요. 왜 씁니까?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예요. 근데 지금 너무 많아요. 새로 만들지 말고 있는 에코백 텀블러 좀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개인이 할 수 있는 거 제일 큰 거는 대중교통 타는 거랑 소고기, 양고기 안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고기 채식주의자 되자는 게 아니라 소고기, 양고기만 자기 돈 내고 막 먹지 말자. 남 사준 것만까지만 먹고 그것만 해도 큰 도움이 될 거다. 근데 소고기, 양고기가 그렇게 배출이 많아요? 엄청 딴 것보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다음에 그 기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의 95%는 이미 있어요. 기술이 없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이 기술에다가 자원을 투자하지 않은 거죠. 돈을 투자하지 않는 그렇죠. 그 세금을 투자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법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법을 누가 만드냐면 국회의원이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54일, 55일 남았나요? 54일, 55일 남은 이 선거 와중에 국회의원 총선. 국회 총선에서 4월이죠.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속마음 아니더 겉으로 상투적으로라도 이 기후 문제를 이야기하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딱 3명이라도 단 1%잖아, 3명. 1%의 기후를 걱정하는 국회의원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만들려면 내가 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하고 이야기해야 돼요. 정치가 되면 이슈를 제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돼요. 부모님들, 선생님들이 자식들과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해요. 야, 그 정치 더러운 거야. 말도 안 고 생각도 하지 마. 그러는데 좋은 사람들이 정치해야 돼요. 좋은 사람들이 정치하지 않으면 어분 사람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잘 키워서 정치를 하게 해야죠. 전문성 갖게 하고. 근데 그들에게 끊임없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뭔가를 이야기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린 돈도 있고 기술도 있어요. 뭐가 없냐? 법이 없을 뿐입니다. 시끄럽게 끊임없이 떠들어서 정치가 좀 바뀌게 하자.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30대, 40대, 50대가 많이 나섰으면 좋겠어요. 선언도 그래서 같이 하신 거죠. 시민사회 예, 선언. 며칠 전에 기후정치 원년 선언? 그러니까 이런 얘기 했는데 많은 분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날 좀 전체적으로 다 저보다 저 때부터 윗분들이 너무
많고 젊은 사람, 낮 시간이기도 했지만 젊은 사람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교육 교과도 생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당장 뭐 내일 모레 망하는 거 아니거든요. 네. 너무 급하지만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조금씩 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많이 배웠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